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요, 뭐 저 같은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은 뭐 라디오도 하고 TV도 하고 또 직업이 뭐 학교에 계신데 굳이 유튜브 왜 하십니까? 내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즐거움을 제가 이렇게 탐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은 갑자기 연이어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뵀었을 때 그때 MBN이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두 손을 덥석 잡고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뵙네요 했는데 그 박사님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저 진짜 반가웠었거든요. 왜 그런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뵙고 싶었는지. 저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빠지면 또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완전히 헛다리 짚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도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원래 산업입지 관련해서 이걸 많이 했다가 뭔가 다른 시각으로 제가 가진 결핍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 만나고도 싶고 배우고도 싶었는데 사실 우리는 비슷한 쪽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뭐 사실 크게 저에게 샥이 될 만큼의 시사점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뭐 제가 친한 형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사님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강매 수준이라서 봐야겠다 해서 봤다가 내리 쭉 본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 인문학자가 도시와 국토와 그다음에 사람 사는 거주지를 바라보는 건 이런 맥락이구나 보면서 참 많이 그 뒤부터 뵀었는데요. 그거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인문학자인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되신 겁니까? 이게 참 인생사 같은 거죠. 네. 20살 때 이제 길이 갈라졌는데 이제 제 지적인 영역은 전쟁사 그리고 동아시아학을 한다는 거였고 감정적인 부분은 답사를 하는 거였어요. 네. 취미였습니다. 하다가 답사를 한번 직업으로 좀 끌어올려 볼까. 거기 한 2017년 여름 정도.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답사를 하고 그걸 글을 쓰고 방송하는 거를 직업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죠. 비교 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와 저 도시를 비교하고 한국의 도시와 다른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또는 전쟁이란 관점을 넣어서 도시 발달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봤죠. 손윤복 선생님의 한국 도시 서울 도시 계기라든지 명저죠. 성경 같은 책이죠. 보다 보니까 그분은 확실히 전쟁과 서울의 탄생을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내려오니까 점점 빠지더라고요. 마치 한국이 미국 중부의 어느 도시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 이동을 하면서 계급도 타파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전쟁이나 안보 요소를 빼고 도시의 발달을 본다는 게 이게 실험실도 아니고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가설을 세우는 건데 사실은 현실을 안 맞는다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틀었죠. 원래는 답사책을 쭉 썼는데 지금 네 번째 책을 탈고했고요. 근데 블로그를 체크합니다. 이제 일본어로 에고서치라 그러는데 나 누가 보나 그런 거. 근데 블로그 보다 보니까 임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거를 보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제 답사팀에도 이제 투자가가 있는데 초보 투자가들은 정말 아파트 값, 빌라 값만 본다고요. 근데 중급부터는 땅의 역사를 읽는데요. 내가 투자할 땅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었나,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지 손해를 안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늪지를 매립한 다음에 아파트 지으면 모기가 많이 나온대요. 땅이 습해가지고. 그 풍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리학적인 문제죠. 그래서 참고를 하신다는 걸 보고는, 근데 제 책이 답사책이라 이게 좀 여행하듯 쓴 것이라 이분들께 쉽지 않을 텐데 좀 이용하기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셨던 게 이 책의 앞에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 책을 쓰는 중에도 저는 이미 전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순서가 있어서 답사책은 현재 서울 경기도까지 왔고 지난번 책은 충청도 세종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영남 호남이 남았던 거죠. 근데 이쪽 분들이 당일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 빼냐, 대구가 안 중요하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순서가 있어서 순서가 이번 책이었던 거죠. 제주도까지 다 한다. 맨 마지막에 진짜 제주에서 딱 끝나더라고요. 제주도 물 부족. 자, 그것 때문인지 저도 어느 동네를 가게 되면요,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뭐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들 때문에 가다 보면
맥락 이걸 자꾸 보게 되면서 뭔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서 여기가 이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만나뵀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반추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걸 보려는 그 통찰력을 얻으려는 게 가장 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도 그 통찰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는 일단 방금도 서두를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찾아내고 접목시킨 게 하나가 바로 국제 정세였어요. 그렇죠. 이 책을 보면 도시의 흥망성쇠가 여러 변수들, 인구 구조도 있고요, 교통의 변화도 있고요, 또 행정구역적인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변수들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국제 정세도 넣어주고 막 넣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독자들은요 아시잖아요. 또 우리 여의도멘션은 약간 또 투자, 경제 이쪽에 많다 보니 이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도 높은 킹핀이라고 하죠. 우리 볼링에서 맨 앞에 있는 킹핀 같은 변수는 뭐로 꼽으세요? 신냉전이죠. 신냉전. 신냉전이 없기 때문에 환황해 시대, 환동해 시대 또는 평화의 섬 제주 같은 전제로 추진된 사업들 또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경기 북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의 호재들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건 대단히 세계가 아니라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책을 읽은 저로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최남단에 있었던 것도 냉전 때 남북 분단 때문에 배려된 부분도 일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번성한 지역들 보면 책에서도 언급하셨던 평택이라든가 뭐 파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호재로 분명 거기 동네 가면 거기 찌라시 같은 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멸돼 간다. 그러면 돈의 흐름과 부동산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택에 지금 거점 잡고 뭐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 파주나 또는 서해안 지역들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평택과 파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택은 아마 안전하겠죠. 미국 부대가 있는데 그걸 공격을 하겠습니까? 뭐 사드도 있고. 그쪽은 평택은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경부선 고속철도가 지나는 동부하고 앞으로 서해선이 다니게 될 안중, 포승 이런 데는 정말 상황이 다른데 제가 경제지들을 보고 있으면 평택의 동부 쪽에 신도시 만듭니다. 조만간에 하는데 미분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또 새로 만드냐고 하는데 신도시 만드는 건 동부고 미분양은 서부거든요. 기초를 구분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묶어서 보다 보니까 그냥 평택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마치 이제 서울 집값 하는데 강남 지역과 비강남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답 사람들 느끼는 건 좀 차를 안 몰고 대중교통 다니니까 교통망으로 이어지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서부와 동부는 전혀 다른 맥락이 통한다. 그래서 묶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동부는 뭐 바이든도 주목한 평택이고 서부는 서해선이 개통되면 주목받을 평택인 거니까 아산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더 전공이십니다만 근데 그쪽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파주는 원래 개성과 평양 그리고 서울의 중간 땅으로서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파평윤 씨도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땅인데 가보면 너무 좋거든요, 땅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갔습니다만 하지만 개성에 있는 북한 포부대의 포격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을 버린 건데 이거는 파주가 예를 들어 분당, 판교보다 땅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제정세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주나 동두천에 땅 사면은 갑자기 남북통일에 관심이 커진다고. 다들 가면 관심이 커지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처음 관심 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다. 89년도에 개혁개방 때도 이미 수많은 사람이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또 이제 지난 정권 때에도 뭐 남북 평화 철도니 해가지고 백마고진이 고성이니 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전제. 다만 정부는 어쨌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철원이라든지 김포, 인천 또는 고성 같은 데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에 놓고 사업을 하죠.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진심으로 믿지 마시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는 차지하는 거고 그거는 사업가로서 본질이니까. 다만 그 진심으로 믿으시면은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에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챕터를 일부러 그렇게 나누시진 않았지만요. 책을 저는 뭐 요즘 몇 차례 이제 박사님 만나 뵙느니라고 한 두세 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울 바깥을 수도권이라고 불렀지만 생각해보니 경기 남부와 북부가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정세 때문에
생로병사가 달라왔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철원이라든가 포천 뭐 이런 지역들도 분명 호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정세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게 발현이 많이 못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기 북도 분도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치적과 무관하게. 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도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는 제약도 있고, 네. 특히 동북부 지역은 가평이나 양평 같은데 이런 데는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많아요. 네. 또 군대도 부대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양평 같은 데가 피해 크잖아요. 네. 양평도 경원선, 수도권 1호선이 있는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너무 다르거든요, 상황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양주신도시 같은데 거기는 다 이제 1호선 라인입니다. 예. 근데 아닌 백석 같은 데들은 오뚜기 부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예.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데들을 수원이나 평택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면은 너무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경기도에 인접한 충청도 지역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성이나 요즘에 진천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혁신도시. 네. 또는 뭐 당진, 서산 이런 데들, 대산 산단이니 예. 훨씬 열악한데 경기도란 이유만으로 대학도 못 짓게 하고 공장도 규제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다. 그러니까 떼내서 규제는 남부 지역에 하고 경기 남부, 네, 북부는 오히려 강원도를 다루듯이 이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된다. 네. 규제는 못 풀 겁니다, 당연히. 네. 하지만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에 충돌하지 않는 산당 같은 거, 또는 대학 같은 거는 좀 더 풀어줘도 되지 않나. 근데 그걸 발빠르게 들어온 게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 같은 데죠. 예, 그렇네요. 북서울 캠퍼스가 동두천에 있죠. 맞아요. 원래 동양대학교가 경북의 풍기에 있죠. 풍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미군 부대, 캠프 캐슬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빠지면 재배치되면서 그 캠퍼스를 쓰고 있는 거죠. 세월처럼 북부 지역은 좀 다르게 돼야 될 텐데. 네. 저는 그래서 북도의 찬성인데, 다만 이제 고향 같은데 네. 또는 김포가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 네. 김포가 사실 한강의 남쪽입니다만 네.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막혀가지고 예. 사실 월경지가 됐어요. 사실 이게, 그리고 제가 고향 살지만 생활권이 같아요, 김포하고. 아, 그렇군요. 원래 한강이 좁았을 때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일산대교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북도로 붙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난 게 지금의 이 이른바 편입론인 거죠. 네. 그래서 찬성하는 데가 반대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실 일이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저는 북도는 독립시켜서 강원도나 전북처럼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에 거의 2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직장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관료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는데요. 관료들은 숙제가 명확해야 그걸 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창의적인 일은 못해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처벌받죠.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경기도를 관련하는 경기개발도시공사, 그러면 호재들이 많은 수원이나 이 남부 쪽, 용인부터 해서 여기도 먹을거리가 질비한데 위쪽 개발 등한시 되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쪽 부분을 숙제를 딱 띄워줘서 너는 경기 북부 도지사야, 너는 경기 북부 무슨 뭐 공단 공사야, 이렇게 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대안과 뭐 어떤 성찰이 나올 텐데, 정말 그런 것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전 박사님 의견에 진짜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자연스럽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책을 쭉쭉, 재밌게 읽다가, 어떤 구절에는 사실 저도 상당히 동의는 합니다만, 일반인들 중에서는 가슴 먹먹하게 받아들일 만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제목으로 뽑으셨어요. 강남은 영원하다, 뭐 이런 내용에. 쉽게 얘기해서 강남 불패, 이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들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독자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강남이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강남은 저는 앞에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기 나쁜 곳이거든요. 네. 살아봐서 아는데 너무 재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학교 다니던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예. 고등학교 뒤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정말 재난지대예요. 예. 하지만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마치 한국이란 나라에 사람이 사는 거를 외국인들 신기해 여기듯이, 이 북한이 침범하는데 어디 사람 사냐고. 예. 세계 10대 강국까지 가고. 예. 그런 것처럼 안전도하고 가치는 다른 건데, 강남은 그 부분에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고, 네. 제2 강남이 나오고 강남이 영원하지 않으려면 이걸 누군가 능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는. 예. 상대평가에서 강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당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강남이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아니라 네. 그런 거죠. 세종 같은 데가 이제 후보인데, 네. 대전, 세종, 청주, 제가 요즘 많이 말합니다만,
그 세 도시가 묶여서 힘을 내도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강남 집값에 너무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국가가 좀 잡아내리기 위해선 아니면 뭐 더 안 오르게 하기 위해선 강남 같은 큰 어떤 뭐 프로젝트를 어딘가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뭐 나름대로 부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만 선망하는 사회 문화를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 그 마지막으로 그 앞에 했던 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였죠. 예. 그때 한번 개성의 부자들 다 끌어왔잖아요. 아, 한양으로.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총독부인데 조선 네. 총독부 경성부 때 그때도 중심을 바꾸지 않았죠. 오히려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은 최대한 구질서를 온전시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경성을 남겨놨죠. 네. 오히려 그때 경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분단이 되고 나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네. 기존대로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안보 상황이 바뀌었다. 네. 서울은 너무 북한에 가깝고 바닷가에 가깝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수도 예. KDI도 있는 세종으로 네. 만들려고 했다가. 네, 해안에서 40km 그리고 DMZ에서 평양보다 멀 것 이런 존재로 찍었는데 개발하려고 선서에만 그려놓고 사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여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의 3분의 1밖에 실현 못 시킨 거. 예. 그게 세종이라 그게 독재 정권이 해도 그런 거고 여야당이 합의를 해도 그런 합의를 건데 해도. 앞으로 한국의 정치 요즘에 참 암담하잖아요. 예. 양극화되는 게. 이 상황에서 그런 통합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강남의 제2강남을. 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국가가 강남을 자꾸 띄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도시 설계하는 분들한테 책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아무도 강남 성공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을 안 해요. 그렇네.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너무 무분별하게 커버렸고 룸사롱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건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라고 다들 한 발 내미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큰 겁니다. 특히 손정구 선생이 그 영동 개발과 박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를 다루면서 네. XYZ 파일이라고 네. 했는데 보면은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박 대통령이 자기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동 개발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으켜 버리니까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비자금을 빼내려고 했다는 거죠. 앞뒤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이 정치하려고 키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강남의 힘은 정부가 손을 뗐다는 데 있다고 봐요. 아. 근데 이거를 건드리려면은 이 정도의 민간의 힘이 크게 돌거나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없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뭔가 이제 한강 이남에 많은 터전을 이제 개발해야겠다라는 이슈는 분명 국가에서 던졌지만 그걸 지금처럼 부풀게 만든 건 민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지 이건 이제 정말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유일한 대안은 세종이 다 크는 건데 지금 세종은 남부 지역의 도시 정부의 청사 지역하고 북부에 조치원 있잖아요. 네, 너무 달라요, 그것도. 너무 다른데 원래 조치원이 중심이었고 남쪽 지역은 버려진 단계죠. 맞아요. 맨날 금강 물넘치고. 연기군. 그렇습니다. 연기군에서 사실은 중심에서 멀어서 대정권이었던 종촌리 이런 데들, 맞아요. 대평 이런 데들 여기하고 조치원이 정말 하나의 도시를 완전히 커버린다면 그래서 세종과 대전과 청주를 완전히 붙여버릴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저는 어쩌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조건이 안 맞아요. 네. 현대사 저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니까 현대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선거철만 되면 이 충청권 민심표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니까 이쪽은 어차피 이쪽, 이쪽은 어차피 이쪽이니 여기 잡겠다고 뭐 서울에 있던 카이스트 내려보내고 정부에서 청 단위에 있는 통계청, 특허청, 무슨 청 다 청 한번 내려보내고 그러다가 또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 뭐 중의원 가속기 얘기 한번 있었지, 뭐 세종시 있었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이라도 이쪽으로 뭐래도 떨어져 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정말 크려면은 대통령 궁하고 국회 완전히 가야죠. 그거밖에 답이 없다 봅니다. 근데 그게 가지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한에서는 기회를 놓친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세종에만 몰아주는 방식을 과연 다른 지역들이 더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려보낸 건데 과연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합의를 지금 한국 정치나 행정은 못 이뤄낸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그냥 우리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반대쪽 야당이 된 그 리더십도 어마어마한 리더십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세종 지역 인근을 대전, 청주 이 근처가 이제 굉장히 이 충청권에서는 그렇게들 표현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제2 수도권 육성 사업 그런 식으로 큰 거기 그림을 그리면 네. 그럼 강남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서울 집값이 안정되는데 기여가 될까요? 그건 된다고 봅니다. 오, 그러면 위치는 정말 좋기 때문에. 네. 그 이미 보셨겠지만 많은 자료들을 예. 그 중화기획단이 만든 그 자료 보면 예.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맞아요. 지진도 없고 수해도 없고 그렇죠. 모든 거 다 조사했잖아요. 예. 풍수까지 조사하고. 네. 그리고 사실 땅도 많고. 음. 그래서 이제 세종 장군면 공주 가는 쪽 땅도 많이 비어 있고 정말 좋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세종이 원래 목표가 100만이 있잖아요. 네. 현재 50만 안 됐지만 한 200만까지 클 수 있으면은 그럼 서울 인구가 200만 빠진다는 거니까. 지금 서울이 970만, 50만 정도인데 네. 여기서 200만 더 빠지면은 700만 정도.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여유가 생기면서 서울도 좀 안정되고 이쪽은 올라가고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부권이라는 데를 주목하는 건데 네. 일단 청주와 대전 그 정도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충북과 충남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지도 않고요. 충청도랑 묶이지만. 대전과 세종도 뭐 같이 하자고 그렇죠. 매번 오는데 지자체 두 장님들이 또 우리 지자체 먼저 이런 게 꽤 맞아요.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대전 세종 연구원이 쪼개졌습니다. 맞아요.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예. 게다가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하더니 또 그러니까요. 쪼개지고. 뭐 중부권 지사 모임이 하는데 매번 딴 얘기하고 예. 오송과 세종 관계 보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오송 입장에서는 세종도 우리가 탄생하는데 도움 줬으니까 우리 거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오송 내려가지고 맨날 그렇죠. 그 상황이라 네.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집장만 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선 결국 우리나라는 전 재산의 75% 이상이 결국 부동산이니 내 집값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또 있거든요. 네. 또 자식들 또 집 하나 사주려니까 집값 너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참 이중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집값보다 이런 집값이 더 올라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야 쉽게 얘기해서 내 집값도 올라갈 기회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국토 이용에서 바람직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가적인 의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네. 근데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저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막을 수 없다. 양극화가 이미 진행돼 버렸고 네. 서울 집값이라 말하는 게 저는 점점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이제 저는 인문학이라 예, 이 사회과학 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서울 집값 통계라고 하는 거를 과연 내는 게 좀 의미가 있는가? 강남 지역은 이미 뭐 80억까지 나온 상태라 네. 100억 찍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고 다른 지역은 이제 강남과 별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강남 집값 오르는 데는 혁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나온 보상금이 크다는 거였잖아요. 아. 특히 세종 같은 데들. 예. 근데 이분들이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현지에서 재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 자녀들에게 강남 집을 사주셨는 맞아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른 지역 분들이 강남 집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녀 집을 사줘야 되는데 비싸다 말하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라. 그렇죠. 근데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은 다 이율 배반적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정치는 좌인데 경제는 우라든지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세종시에 한 뭐 7, 8년 살았지만 연기군에 갑자기 이제 돈벼락 맞으신 분들, 그분들 자녀분들은 다 서울 강남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여러 지방 가서 말씀 나누는데 네. 그중 유지분들이 자녀들이 고향 오는 거 싫어해요. 맞아요. 성공했으면은 서울에 있어야지. 왜 돌아오냐고. 네. 부끄러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각종 도시 재생하는데 다른 지역 청년들 오라 그래요. 근데 본인 자녀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역이 활성될 수 있겠는가. 참 그렇네요. 박사님 말씀처럼 돌아다니다 보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통계를 잡는 게 점점 의미 없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박사님 저서에 이 개념으로 또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대서울이라는 네. 개념. 이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대서울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뭐 위대한 서울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진 예를 들어 군포 사람 네. 또는 서울 수원과는 관계 있으니까 수원에 직장을 가진 동탄 사람이나 평택 사람 그리고 평택과 관련이 깊은 천안 아산 사람 천안 아산 다음에
서산 당진, 예. 홍성까지 네.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는 망이 있는데 네. 이 망이 어디서 끊기는 걸 보는 거죠. 저는 차를 몰고 관선을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철도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네.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걸 많이 관찰을 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어저께도 천안가 다녀왔는데 네. 천안에서 평택까지 걸어서 통과하고 거기부터 급행 열차를 타고 1호선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평택이나 성안에서 많이 타요, 학생들이. 예. 금요일 밤이니까. 어. 이 사람들이 다 서울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서울 오긴 하는데 중심에 안 오고 예. 가산에 내려요. 가산 가산에. 지수단지. 어.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여기가 집이 싸고 많으니까 금천 쪽이 거기가 하나의 거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권중에 서남 권역은 가산 중심이다, 집은. 요 사람들은 평택이나 천안까지 가고 있다. 예. 근데 천안 집값이 또 세거든요, 나름대로. 네. 아산이나. 네. 여기 분들은 홍성이나 예산이나 어쩌면 보령까지 가는 거예요. 이 권역을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의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예. 면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렇네요. 그리고 선 위에 오아시스가 있듯이 이렇게 띄엄띄엄. 네. 그럼 요거를 권역이라고 보는 거고 네. 메가시티라고 보고 대서울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현상들이 있었군요. 오히려 직장은 평택이나 멀리 가면 당진까지 있는데 그래도 나도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니 가장 가까운 가산이나 이런 쪽에 내려서 또 집값도 싸고 하니까 그런 행보가 있었군요. 또 그리고 또 있고 네. 또 모든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관심 있다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오. 예를 들어 수원 부자분이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서울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왜요? 잘 모르고. 몰라서. 그래서 자기 수원만 투자한다고. 아니면 네. 그 수원 권역인 오산이나 화성까지만 투자한다고. 그런 권역들은 존재합니다. 생활권은. 네. 근데 그게 생활권이 중첩되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이 인기가 좋은 거는 서울에도 가깝고 서울역이나 예. 또는 SRT 타고 병원 갈 수 있고 강남에. 예. 동시에 충청도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네.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죠. 대학 교수분들. 네. 이분들이 서울 살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여러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권역은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근데 그 권역을 묶어서 말한다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메가시티 얘기를 여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생활권이라고도 하고 권역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많은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 국토 이용 또는 뭐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아니면 이 단어를 막 정치적으로도 활용해서 뭐 5만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메가시티라는 게 서울이야 점점 수도권까지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개념이니 메가시티로 다 같이 좀 뭔가 균형감 있고 입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습니다가 성립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이 메가시티 개념으로 뭔가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 나눴던 대세청, 대전세정 청주권. 네. 근데 이쪽은 하나로 묶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국가가 산업인 지역들인데 대전청사, 세종청사, 그리고 청주의 공구사관학교 예. 등등등 이것들이 분리돼 있고 공공기관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적 차원인데 네. 지역 감정들이 얽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묶이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대세청이 묶여서 국가기관대로 또는 충청도권이 좀 더 결집되면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지역은 메가시티가 효율적인 지역이죠. 네. 다만 이거를 기계적으로 두 지역 장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네. 해보자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다. 그 기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충남 충북이 좀 많이 다르고 쉽지 않다. 네.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른바 요즘 한동안 시끄러웠던 불경 메가시티라든지 예. 이것도 각 단체장들이 사이 좋으실 때는 잘하다가 바뀌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과 울산과 포항에 알력 관계도 존재한다고 좀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예.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현재 정치권에서 말해지는 또는 행정이 말하는 메가시티는 대부분 논의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 거고 정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네. 정말 저거 좀 붙여라 할 때 되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저는 서울시에 대한 교통총량제라고 보는데 경기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의 총량을 규제하잖아요. 예. 이게 맨날 저기 힘들잖아요. 경기도 시민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차를 사요. 그럼 길이 더 막혀요. 예. 이게 과연 서울시가 바라는 건가? 일반 시민을 괴롭히고 차를 몰고 출퇴근할 수 있는 중산층만 서울에 오라는 얘기인가? 예. 이런 게 정말 시민들의 메가시티를 향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과감히 풀어서 우리 버스가 더 오게 해야죠. 네. 그리고 차는 막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의 이익이 맞다고 보고 이게 1단계는 시민들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들고
2단계에서 정치적인 논의로 통합을 하든지 돼야 되는 건데 네. 순서가 늘 반대로 봅니다. 한국에서. 네. 사실 책에서는 이제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행정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것도 있지만 오늘 박사님 오시길래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 사회과학에서 스타트업이 뭔가 혁신 역량의 배가 되려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즉 얼굴로 보고 회의할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 어떻게 보면 아고라가 모여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이른바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진짜 막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는 이제 통시적으로 그렇게 길게 볼 줄 모르니까요. 메가시티 개념을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이래서 뭐 혁신이 나오나 이 생각이 든 거고요. 또 부울경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너무 공간적으로 원거리고 중간에는 완전히 농지들이 있는 곳이라서 이게 거점으로 메가시티가 되면 뭔가 연결이 되는 건가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자기 지역구 생각해서 하는 메가시티 논의는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아. 사실 서울에서도 전부 다 이게 혁신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테헤란밸리라든지 그렇죠. 정말 조그만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면 되는 거지. 본인들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거철이라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 너무 믿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정치인에게 다른 공약 가져오세요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이것도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책 곳곳에 도시가 그동안 발전해왔던 가장 키포인트 됐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발전상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변화 중에 중요한 요소로 당연히 교통을 꼽으셨는데 그 교통 중에 굉장히 또 중요도를 높이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뭐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철도 왜 중요하냐를 예. 서해안 고속도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늘 막히죠. 예. 분명히 만들어져가지고 태안반도라든지 충남 서해안이나 전라도 쪽에 큰 혜택을 줬으나 예. 늘 막혀서 예. 특히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쪽으로는. 맞아요. 이제 분리차선도 없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답사를 많이 가야 되는데 그쪽을 철도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요. 시간 계산을. 근데 철도의 핵심 뭡니까? 정시성. 근대는 시간이죠. 예. 그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런던의 시간과 요크의 시간 달랐잖아요. 네. 그러다 철도가 와서 시계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강의시켜준 예. 국가의 탄생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철도는 저는 무엇보다 정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에 한 대가 오든 6시간 한 대가 오든 명확하게 나는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근대는 계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는 이 자체가 근대 국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류가 발명한 교통수단들 중에서 정시성을 지키는 아직까지 유일한 수단이네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랑 배도 날씨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제때 못 되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중요했었군요. 그럼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 중에서 철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본 도시, 나는 이 도시를 꼽습니다 하면 어딜 꼽으세요? 뭐 꼭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 모두가 아십니다만 오송과 천안 아산 주변이죠. 오송, 천안, 아산. 그러니까 이 도시가라고 하면 그렇고요. 네. 청주 중에서 서북부인 오송, 네. 천안 아산에서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천안 아산역 주변. 예. 그리고 최근에 인구는 빠졌지만 관광으로 크고 있는 익산 같은 곳. 아. 이런 것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예. 구미 김천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정말 이제 구미 공단이 있는 쪽에 고속도로 만들거나 혁신도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김천과 구미의 중간에 놓다 보니까 네. 어중간해졌죠. 그럼 거기도 좀 위치가 조금만 달랐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 같습니다. 천안, 한과 오송이 가장 혜택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1시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또 그게 힌트가 돼서 또 노후나 재테크에 이용하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간히 철도를 분명 놨는데 크게 흥하는 이슈를 작용하지 않았던 도시들은 어딜 꼽고 이유는 뭘로 꼽으세요? 예를 들어 진주 같은 곳은 철도로 관련이 별로 없었죠. 예전부터 여러 철도 놨었고 네. 원래 식민지 때 대삼선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삼선. 대전 삼천포선. 왜냐하면 일본이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오는 게 있고 목포에서 있었고 여수 통영이 있는데 삼천포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포항제철이 삼천포 갈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마지막에 박태준 회장이 유첩을 간 건데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할 때는 대전, 진주, 삼천포 라인 같은 사회권이에요. 진주, 삼천포는.
근데 이게 컸을 텐데 삼천포가 일본어 끊겨버리니까 예.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삼천포 역만 만들고 예. 철도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놨는데 진삼선이라고 예. 진주 삼천포선 예. 거기에 비료 공장 만들면서 이제 제사 비료화학기였습니다. 예. 사비선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이미 대교통망의 한복판이 아니라 땅 끝으로 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진주는 사실은 철도 재미를 많이 못 봤죠. 봤구나. 그리고 조만간에 생길 역 중에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달빛 내륙철도. 예. 몇 번 지적하시는 거 저도 봤어요. 예. 네. 제가 느끼는 거지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끝내 만들어내야 한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은 네. 내 앞에 있는 서류도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만들어서 혜택이 있냐 없냐는 다음 차원의 문제고. 네. 근데 결국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된다고 맞아요. 해서 순창이라든지 곡성 이런 지역들이 뜨진 관광이 좀 오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더 이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처럼 도시의 이제 미래를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서울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걱정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군소 도시들, 군이나 시 단위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솔직히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인구가 많이 주니까 뭔가 호재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미 그런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 몇 천만 명이 터전 잡고 계속 살고 계신데 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저는 도시의 생장을 이게 성세 필멸을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거고요. 정말 너무 긴 얘기인데 최초의 도시였던 수메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정말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전국과 정치 판도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거제도 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조선이 잘 나갈 땐 그랬지만. 맞아요. IMF 때 전국이 시달릴 때 거기만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불황돼가지고 쫓아냈고 그 능숙한 숙련공들. 네. 근데 이분들을 도로 불러들이려고 해도 지금 다 평택 삼성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멸하는 거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려면은 거기에 몰아줘야 되는데 네. 그럼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부산이 공격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역 균형을 위해서 서울에서 뭔가 달라 그러는데 네. 왜 부산에만 줘야 되냐는 설명을 못 해요. 산업은행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부산 이전. 네. 지난해인가 어느 고위 공직자가 그러셨다면서요. 줄 건데 더 이상 균형 발전 말은 하지 말아라. 아. 정말 균형 발전이 중요하면 부산 주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전주도 지금 금융 달라붙었잖아요. 맞아요. 농협 가기로 했는데. 예. 그렇게 전주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전주도 65만이기 때문에 더 작은 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몰아준다는 방식은 맞지 않는 거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과감히 일부 조금 포기하고 몇 메가시티 중심으로 집중시켜서 그 지역들로부터 혜택을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냉정하게 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제 사실 뭐 박사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셨을 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보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때는 혁신도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 하냐. 한두 개든 몇 개든 소수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걸 해보고 그걸 축으로 해서 그 에너지로 또 근처를 육성하고 하는 거지라는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못 하겠는데요. 네. 그죠? 못하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기대는 설명 안 하시죠? 정치인들 말하는 공약 같은 거 늘 반복되잖아요. 네. 경의선 지화 공약 몇 번 나왔는데 맞아요. 이젠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표를 조금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되면 내 집값, 내 땅값, 내 가게 어떻게 운영되지 그 걱정하거든요. 이 군소 지역을 중심으로 터전 잡고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될까요? 집이 값이 왜 언제나 올라야 합니까? 이거 역사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라는 건 늘 생자필멸이 있어가지고 네.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정말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매몰 비용이거나 기회 비용인 거죠. 네. 그걸 국가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거는 공산주의를 지향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이 책 읽다가 충격적인 대목 사실 저도 약간 부끄러웠었는데 지자체 일부에서 귀농 귀촌 또 네. 귀업까지 네. 귀업까지 해서 그렇죠. 이걸로 우리 지자체에 다시 사람을 몰려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를 부흥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들 많이 써드렸는데 그건 대안이 아니다라는 딱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귀농이라는 걸 이미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했었는데 네. 그때 했던 게 혁명촌하고 네. 귀농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룸펜들 보기 싫으니까 이 군사정권 보기에 다 내려보내서 농사짓게 하면 되지 않겠냐? 다 실패했습니다. 다 돌아왔고 한두 군데 남은 게 지금 진천의 귀농마을 같은 데밖에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안 되는 거고 인위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중앙대 마강래 교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청년노라 그러지 말고 은퇴한 고도성장 세대를 불러들이면 건강하고 나름대로 자산도 있고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쪽 지자체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말단까지 가면 마을까지 가면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타지 사람도 아니고 출향민도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첨예하게 드러나는 게 주변에 공단이 들어섰을 때죠. 공단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때 보상금 주는 기준이 정말 가혹한 거죠. 그 마을에 100년 살아야지 마을 주민을 인정해주고 보상금을 나눈다. 마을이 10명이면은 3명만 원래 그런 식의 100년 사는 사람이고 7명이 그 뒤에 들어온 귀농인인데 3명만 받고 있어요, 보상금을. 이런 거를 해서 지자체들은 이거 마을 규약은 손 못 댄다고 지금 손 놓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마을 발전기금 내라 그러고. 물론 이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새마을 운동 때 인프라 깔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건데 그걸 계속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책에 소개했듯이 전남 어느 지역에 귀촌하라는 분이 마을마다 얼마 내라고 했는지를 적어서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의 말단까지 내려가면 아직 진심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구나. 걱정했으면 정말 두 발로 나왔겠죠. 제발 우리 문을 와달라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전 그래서 더 인구가 자연 소멸하고 그 지역들에서 그리고 압축 도시로 몇몇 지역 거점이 되고 남았을 때 아마 많은 지역은 기업농 차원으로 전환될 거고 그쯤 되면 이제 다음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제가 이거 뭐 저도 에피소드 하나 드리면 귀농 관련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한번 농진청 의뢰받아서 한 게 있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한 1,500억 들여서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상주시에 그거 이제 할 때 그 동네에 성공한 귀농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여기 와서 이런 귀농 관련한 프로젝트 해주시는 거야 고마울 수는 있는데 저는 누가 개인적으로 귀농 희망자가 와서 자기에게 아 귀농해서 성공하셨는데 저도 귀농하려고요 하면 자기는 찬성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여쭤봤더니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농사 짓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고 이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르는 표현이 이사 온 김씨래요. 15년이 지났는데 이사 온 김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을 토착민으로 인정하나 봤더니 방금 알려주신데 100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규약이 적혀 있기도 해요. 규약이 적혀 있어요? 마을 규약도 있습니다. 마을간에 3대를 걸쳐 살아야 마을 사람이다. 이야. 우연히 같은 시에 살고 있지만 농사 놓치는 시간과 도시 시간 다른 거죠. 다르군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지자체끼리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면 베트남 사모님들. 정말 절실하니까 받아들이셔가지고 딴 데서 말씀드렸지만 농촌 3대 권력 중에 하나인 부녀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드님들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생긴 거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된다면 막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에게 힌트가 되고 조언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귀농귀촌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보완하거나 어떤 게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귀농귀촌이 아니라 그 군소도시 근처에 우리 서울로 따지면 신도시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혁신도시 이거 개발해 놓으면 뭔가 조금 새로운 산업 거점도 생기고 외지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많이 밀려올 줄 알았더니 이게 대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오죠. 예전에 인구가 늘 때는 왔지만 이제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하고 집중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성공한 데가 있나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했던 게 뭡니까? 그 팔도 분할하고 대학 분할해가지고 균형하던 거를 싹 없애버리고 실력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혁신도시 그렇게 했었어야죠. 딱 3군데쯤 했어야 됩니다. 경기는 빼고 충청, 호남, 전남 했으면 됐을 텐데 경남으로 뿌려버렸고 그것도 뿌리면서도 군들기 사이에 도시 경계 지역 배분했죠 또. 그렇죠. 거의 유일한 게 전남하고 광주 혁신도시인데 나주 한복판에 있죠. 빛가람 도시. 여기는 그래서 보면은 광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주가 다 해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 놓는 것도 맨날 싸우시는데 이걸 안 했어야죠. 궁극적으로. 하지만 이미 이렇게 돼버렸고 2차 공공의 이전도 1차 때 줬던 데 다시 한번 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구미, 김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구민기초에 또 가는 거를 과연 예천이 바랄까요? 상주가 바랄까요? 우리 봉화, 경북에 비화시란 말 있잖아요. 예. 봉화, 영양, 청송 이 지역들을 오라고 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풍토화에서 쉽지 않다. 네. 이건 히딩크 같은 사람이 외부에서 와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한미 FTA가 가져갈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심리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혁신 도시가 건립되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구도심에 살았던 분들이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글로 가다 보니까 구도심이 공동화됐다면서요? 그렇죠. 신도시 만들면은 딱 서울 경기권과 부산에서 먹길 바랬는데 싹 빼가지고 자기 지역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농사노촌 다 빨아들이고 그 동네 약간 작은 면단위, 읍단위 다 빨아들여가지고 공동화되고. 예. 그러니까 유지분들은 문제가 없죠. 땅이 다 있으니까 구도심과 택지지구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 유지분 때문에 망한 사례가 강원도 어느 지역의 이제 대학인데 통합하면서 캠퍼스를 저 산 쪽에 만들었어요. 땅 투자했다가 실패하신 지역이래요. 근데 거기다 캠퍼스 만드는 바람에 학생들도 고생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학생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읍내로. 학생도 힘들어요. 아니 자기 땅 투기해서 실패한데 학교를 지으면 어떡해요. 되게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들을 보면 외곽에 짓는 외곽인데 많아요. 약간 땅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 사학법인들. 뭐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특강 요청해서 갔던 곳은 그날 마침 공교롭게 또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눈 내리고 그게 약간 비가 섞인 눈이 내려서 한 9시쯤 되니까 그게 어은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학교의 그 총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박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뭐 벌써 뭐 제설 작업 다 했던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도착하시면 학교에 들어오지 마시고 정문 옆에 저희 그 경비한테 말을 했으니 차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노프가 있으니 노프를 잡고 그 위까지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어가지고 학교 그 총장실에 있는 그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한 60도 돼요, 각도가. 거의 저기 뭐 암벽 등반 그러니까요. 안나푸르나 빙빙이 박하듯이. 물론 학생들 중에서 아주 균형감과 있게 이렇게 팍팍 밟고 올라가는 애도 있지만 괜히 저 같은 사람 넘어지면 또 낭패 볼까봐 그건 노프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그거 해야 되겠네. 그 신발 등산하고. 자, 참 이 부동산이라는 게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땅이 다시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부가가치로 다시 한번 경제가 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말씀에서 이어가면은 답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은 땅이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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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부지들. 성문 산단. 네네. 새만금 산단의 그 넓은 땅들. 그러니까 못 채우고 있잖아요. 못 채워요. 근데 계속해서 강박관념처럼 땅을 만들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부지 만들어 놓고는 정신이 바뀌어버리면 버려버리고. 너무나 많이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더 만들고 할 게 아니라 개발할 게 아니라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재활용해라. 바로 얼마 전에 광양만권 혁신도시에 하동 가가지고 갈사만 조선단지 예정지 텅 비었더라고요. 네. 바로 며칠 전에 보니까 20주년 맞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택지 개발한다고 보상금 준다고 돈 나갔지. 만들어 놓고 비워놔가지고 낭비지. 결국 하고 있는 게 발전소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런 낭비만 줄여도 한국이 정말 나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구도심 발전시키고 자꾸 그거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택지 만들고 하면은 사람 온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쪽에 정치인 행정가들이 예전 방식을 못 버리셔가지고 또는 시민들도 그래요. 제가 구미산단 답사를 갔었는데 4산단인가요? 하이테크밸리. 갔다 택시 타고 오다가 너무 멀지 않냐. 바로 옆에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빈 땅이 있거든요. 그 옆에. 했더니 기사분이 아니 신도시 지어야 사람도 몰려든다고. 여전히 개발 시대의 한상을 시민들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표를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역이 망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넓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전문가시니까. 그동안 애환이 있어서 저도 받아서 한마디 더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분야를 일을 산단 조성하는 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자리예요. 그렇죠. 봤더니 산단들의 이름이 어떤 거는 경제자유구역, 어떤 거는 첨단 연구산업단지, 어떤 거는 또 국가산업단지, 어떤 건 일반산업단지. 단지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관광특구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한 부류의 단지가 생기면, 그런 종이 하나 생기면 그걸 관리하는 과가 생겨야 돼요. 그럼 과장 자리가 하나 생기고 그 위에 그 과장 관리하는 또 국장 자리 같은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제도들 중에서 일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많이 했었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IMF 때 외화 부족하니까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주자. 여기서 공장 짓고 사업하면 우리가 세금 면제하고 뭐 해주고 하겠다라는 걸 하려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일몰 사업이었거든요. 일몰을 해도 되잖아요. 이제 IMF 외환위기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안 합니까 했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 절대 안 했지만 봤더니 그것 때문에 생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걸 없애면 아니 우리 부에 그러면 과장 자리 티오 몇 개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위에 실장 국장 자리 티오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한국의 일몰 제도라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없어요. 시원도 공원밖에 없는 것 같네요. 또 대표적인 게 강원랜드법. 아, 예. 거기서 일몰제잖아요. 네. 지금 3번인가 연장했죠. 3번 연장했죠. 이제는 이제 주민들이 가보면은 그냥 영급법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도마코들을 양성함으로써 강원도 살아남겠다는 얘기인데 네.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 한번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워낙 방대한 자료와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통계로는 우리가 메꿀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메꿔주셔서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그리고 진짜 제주도까지 가셨어요. 맨 뒤를 보시면. 그래서 물 부족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문장은 너무 과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도시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세요. 현상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다 총평. 네.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거고 집중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늘진 않을 것이고 예. 늘 수 있는 방법은 제가 2가지를 늘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특히 지방에서 고위직의 남녀를 거의 절반으로 하면 됩니다. 오. 그러면 젊은 여성들이 가라고 해도 머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시면 지역에서 산다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그 업계에서 일하는 남성들을 인구를 늘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부장제하에서 부양가족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성들은 떠납니다. 그거 싫으니까 또는 안 되니까 한 게 혁신도시 이전인데 네. 여성 공무원들 거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이죠. 네. 저 잘하시겠지만 지금 이민 경쟁이잖아요, 세계는. 그렇죠. 근데 한국이 이민을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20, 30년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따지고 있고 뭐 저임금 쓰려고 하고 있으면은 국제연선을 모르니까 이런 패착들을 벌이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분들이 한 번도 외국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학원에 가서 백인 외국인 말고 정말 저기 포천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일하는 분들, 의성에서 깻잎 따는 분들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 사는 중산층들은 외국인 안 만나거든요. 네. 한 번이라도 한번 5일장 가가지고 아시아마트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정말 달라지는 거죠. 깜짝 놀라죠. 파는 부위도 다르잖아요. 고기들도. 그럼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부위랑 달라가지고 그만 보면 달라지는데 모르다 보니까 한국인 여성만 어떻게든지 몰아붙여가지고 인구 늘리려고 그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혁신적인 정신혁명을 하지 않는 한 이 네. 추세는 바꿀 수 없다. 양극화는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전 방식으로 사시는 도시에서 외곽에 집을 사서 이제 갈아타기 한다는 방식이 어느 지역은 하면 안 통할 거다. 이거를 국가 책임질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본주의 상태 사회에서 당연한 기회비용인 거다. 네. 근데 지금이라도 걱정되시면은 매몰 비용으로 인정하시고 빠져나오시라. 특히 저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역 갔을 네. 때. 강의 끝나면 찾아와요. 어쩜 좋겠냐. 그 지역의 젊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가본 저희 동네인데 안 가본 데도 가보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 직업을 물어봤어요. 네. 사회복지사래요. 예. 아, 그럼 계시라고. 고령화 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아닌 분들은 과감히 나가시라. 어쩔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왜 애향심을 가져야 되느냐. 한국인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이에요. 애국심과 애향심은 너무 자명한 원리라 이거를 부정하는 걸 감히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에는 여러 사상이 있는 거고 예. 개인주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주의자로서 왜 정치인과 행정가에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되느냐. 과감히 옆 동네 가시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그거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여순광입니다. 예. 여수순천 광양은 인구가 비등비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동네 아파트를 만들면 광양 사람이 순천으로 가고 반대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아파트 짓고 택지 개발해요. 네. 그런 식으로 옆 동네 간다는 선택지를 정치인들한테 내밀어라. 그래야 긴장하겠네요. 긴장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닌 패권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답이 없죠. 근데 지역 유지들이 민주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주의 원리에 거부하면서 일당 독재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예. 미래가 없는 거죠. 네. 자기 사는 생활권 말고 그리고 서울 말고 다른 지역 한 번만 가보라고. 이건 제가 인문학자로서 바라보는 비교적 관점인 건데 네. 내
지역하고 서울만 보면 서울 나쁜 놈이에요. 서울이 다 뺏어들었다. 예. 근데 내 지역이 아닌 다른 비서울 지역 가보면은 네. 비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의 개인적으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그 뒤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도 업무 때문에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가보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이나 갔겠죠. 근데 지방에 가보니까 느껴지는 성찰, 그리고 그 동네 재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책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또 지도도 간간히 넣어주셨고 또 사진도 많이 넣어주셨어요. 국가를 위해서라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방도 간간히 한번 해외 놀러 다니실 때 섞어서 다니시면 나에 대한 경제적 판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판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하는 흐름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박사님께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책을 옥고를 집필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어디들 다니실 예정이십니까? 얼마 전에 탈고했고 7월에 나올 책은 네. 경기 서부와 충청도 서부입니다. 아, 경기 서부와 충청도 서부. 그래도 약간 핫한 데로 이제 왔네요. 말씀드리면 아실 화성, 평택, 당진, 서산, 예. 아산 예. 핫하죠. 예. 이런 데들을 묶어서 이제 대서울권을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책이 끝이 보령 서천인데 네. 서천하면 잘 아실 거예요. 빈 신도시 만들다가 실패했지. 그렇죠. 군장 산단 만들려다가 버려버리는 바람에 그 대가로 수목원 줬는데 예. 장안급이 버려졌지. 끝없는 실패 연속. 예. 국가가 계획 던져놓고는 다 빠져버리고 준 거는 화력발전소밖에 없는. 네. 그거까지 보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중부권으로 갈 생각입니다. 대전, 세종, 청주가 자리 잡아줘야 네. 사람들이 자기 고향 떠나서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오는 일이 없어진다. 네. 자기 지역에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네. 중부권에 중심이 잡혀야 된다. 저는 이게 서울 공화국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작업은 대세청입니다. 네. 뭐 박사님 하여튼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뭐 국토 여기저기 저희를 대신해서 한번 탐방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책 많이 내주세요. 또 한 가지 또 자주 불러주시고.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항상 그 박사님께서 뭐라 할까요? 책을 정갈하고 절제돼서 쓰세요. 근데 지금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이슈이다 보니까 좀 세게 지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네. 몇 년 뒤에 그 뒷감당을 치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컬럼 쓰고 나면 몇 년 뒤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학자들이 얘기해야지 또 정치가들은 또 그게 뭐 또 감언이설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책도 곧 기대하고요. 네. 저희가 하여튼 종종 좀 시간 내주시면 모시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뵙게 돼서 네. 자주 불러주시면 네. 늘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